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책은 타인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법. 지은이는 김이섭. 연세대학교 도고동문과를 졸업하고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과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수학했다. 오랫동안 연세대학교와 명지대학교에서 문학과 문화를 강의했다. 외로움은 하루에 담배를 15개비 피우는 것만큼이나 건강에 해롭다고 한다. 외로움은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의 건강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외로움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영국은 세계 최초로 외로움 담당 장관직을 신설했다. 카페와 정원을 만들어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확장하기도 했다. 업무가 줄어든 우체부가 혼자 사는 사람을 찾아가 말동무를 해주는 서비스도 도입했다. 영국의 어느 대형 슈퍼마켓은 매장 내 카페에 대화 탁자를 설치했다. 누군가 자리에 앉아 있으면 다른 사람이 다가가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한 것이다. 핀란드에는 제너레이션 블록이라는 주택단지가 있다. 이곳에는 민간주택과 임대주택, 대학생 숙소가 어우러져 있어 다양한 연령대가 모여서 생활하고 소통하며 공유한다. 곤란한 상황에서 도움을 청할 가족이나 친구가 있는가라는 주제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대한민국은 OECD 국가들 가운데 꼴찌를 차지했다. 절대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라. 지금 곁에 친구가 없다고 영원히 친구가 없는 건 아니다. 세상에는 좋은 친구들이 정말 많다. 단지 내가 아직 찾지 못한 것뿐이다. 20대를 대상으로 한 어느 설문조사에서 10명 가운데 6명이 고독감을 느낀다라고 답했다. 혼밥을 하는 노인일수록 더 빠르게 늙고 쇠약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동거 가족의 유무 변화는 노쇠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같이 사는 배우자나 가족보다는 한 끼 식사를 같이 할 밥상대가 더 중요하다는 말이다. 반면 혼자서 식사를 하던 노인에게 함께 식사할 친구만 생겨도 신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결국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는다는 건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이나 다름없다. 서로 사랑을 나누려면 사랑할 누군가가 필요하다. 독일의 철학자 칸트도 함께 식사하는 걸 무척 좋아했다. 그는 혼자 산책을 즐기면서도 식사는 언제나 이웃과 함께 나누었다. 식탁에서의 자유롭고 즐거운 대화가 인간의 지성과 공동체 의식을 고양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포옹 상대가 누구이든지 함께 포옹하면 사랑의 호르몬인 옥시토신이 증가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감소한다. 그래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증대시키고 정신적인 압박감을 해소해준다. 포옹으로 혈압을 낮추고 불안과 두려움을 완화할 수도 있다. 가족치료 전문가인 미국의 버지니아 사티어는 말한다. 우리는 살기 위해 하루 4번의 포옹이, 삶을 유지하기 위해 8번의 포옹이, 그리고 성장하기 위해 12번의 포옹이 필요합니다. 한때 미국에서는 소 포옹하기가 유행했다. 소를 껴안으며 위안을 얻는 일종의 심리 치유법이다. 소를 껴안고만 있어도 스트레스가 줄고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 반려동물과 함께 있으면
사랑의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옥시토신의 분비가 활발해진다. 반려동물과의 유대감과 결속력 덕분에 자존감도 높아지고 우울증도 완화된다. 고혈압 환자는 혈압 수치가 낮아지기도 한다. 날마다 반려견과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출 수 있다. 누군가와 함께한다는 건 행복한 일이다. 서로 신뢰할 수 있고 교감할 수 있는 대상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그 대상이 사람인지 동물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1996년 미국 정신과 협회는 화병을 한국인에게만 특이하게 나타나는 정신질환으로 규정했다. 화병의 가장 큰 원인은 감정 표현 억제다. 가부장적이고 봉건적인 사회 환경에서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살아온 탓이다. 화병 환자들 가운데 20%는 약물 처방으로 나머지 80%는 대화를 통해 치료한다고 한다. 배움도, 치유도, 화해도 모두 듣는 데서 시작한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바로 소통의 기본이고 본질이다. 지금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있다면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 살포시 귀를 내어주는 것은 어떨까? 당신에게 피로감을 안겨주는 피로 유발 물질은 무엇인가? 우리나라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문항이다. 응답자의 42%가 직장 상사와 동료라고 답했다. 2위는 배우자, 3위는 자녀, 4위는 부모 순이었다. 토끼 효과는 다정함이 정신건강에 좋다는 이론이다. 미국의 로버트 네렘 박사 연구팀은 고지방 식단이 심장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다. 토끼에게 고지방 사료를 먹이고 혈관의 콜레스테롤이 얼마나 쌓이는지 살펴보았다. 그런데 특정한 토끼 그룹만 콜레스테롤이 쌓이지 않았다. 그 그룹을 담당한 연구원은 토끼에게 먹이를 줄 때마다 말을 걸고 껴안거나 쓰다듬으며 다정하게 대해주었다. 토끼의 지방 수치를 낮춘 건 바로 연구원의 다정함이었다. 1950년대 후반 심장마비로 인해 미국 중년 남성들의 사망률이 급증했다. 스튜어트 울프 오클라호마 의대 교수는 펜실베이니아 지역의 로제토 마을에 주목했다. 이곳 주민들은 심장 발작 환자도 거의 없고 연간 사망률도 인근 마을보다 50%나 낮았기 때문이다. 놀랍게도 그들은 싸구려 담배를 피우고 소시지를 즐겨 먹었다. 연구팀은 주민들의 삶을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기로 했다. 주민들은 길거리에서 마주치면 정답게 대화를 나누고 아이와 조부모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여러 세대가 함께 모여 식사를 했다.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가족과 이웃 간의 친밀한 관계였다. 건강과 행복의 열쇠는 일상 관계 속에 있다. 이웃과의 신뢰와 교감이 바로 그 열쇠다. 중국 춘추 시대에 제나라를 다스리던 경공에 관한 이야기다. 추운 겨울날 그는 따뜻한 궁 안에서 여우털로 만든 외투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밖을 내다보며 재상인 안자에게 말했다. 올해는 눈이 많이 내렸는데도 봄 날씨처럼 따뜻하구려. 안자는 정색하며 응수했다. 옛날 어진 임금들은
자신이 배불리 먹으면 행여 누군가가 굶주리지 않을까 걱정하고 자신이 따뜻한 옷을 입으면 행여 누군가가 얼어 죽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카인드 헬시 스낵스는 카인드 바로 유명한 미국의 세계적인 식품 기업이다. 이 회사의 창업자는 리투아니아 출신의 유대인 다니엘 루베츠키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은 그의 아버지가 살던 아파트의 유대인을 모두 학살했다. 하지만 아파트 경비원이 그의 아버지에게 미리 정보를 알려준 덕분에 루베츠키의 가족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나는 독일 군들을 데려와 여기 아파트에 사는 유대인들을 모두 죽일 겁니다. 당신만 빼고 말입니다. 당신은 내게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한 사람이니까요. 내게 작은 보드카 한 병을 주었고 점잖게 말을 건넸지요.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냉동식품 가공 공장에서 일하는 한 여직원이 있었다. 어느 날 그녀는 퇴근하기에 앞서 늘 하던 대로 냉동 창고에 들어가 점검을 했다. 그런데 실수로 냉동 창고의 문을 닫아버리고 말았다. 밖에서는 아무 기척도 없었고 여직원의 몸은 감각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얼어붙었다. 그때 누군가가 냉동 창고 문을 열었다. 공장 입구를 지키는 경비원이었다. 그녀는 경비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는 어떻게 자기가 거기 있는 걸 알았는지 물었다. 경비원은 자신이 공장에서 일한 지 수십 년이 됐지만 그녀 말고는 누구도 그에게 다정한 말로 인사를 건네는 사람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날은 퇴근 시간이 됐는데도 그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고 이를 의아하게 여긴 경비원이 공장 안을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냉동 창고까지 열어본 것이었다. 경비원은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모두 나를 하찮은 사람으로 여겼지만 당신은 매일 나에게 다정히 인사를 건네주었지요. 그래서 늘 당신이 기다려졌답니다. 내가 사람 대접을 받는다고 느꼈거든요. 어느 은행 강도가 범행을 위해 은행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직원들이 모두 어서 오세요라며 큰 소리로 인사를 건네는 게 아닌가. 청원 경찰은 그에게 다가가 미소 띤 얼굴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묻기까지 했다. 은행 직원들의 예상치 못한 친절에 당황한 그는 서둘러 은행 문을 나섰다. 그리고 길 건너편에 있는 다른 은행으로 발길을 돌렸다. 강도마저 감동케 한 놀라운 고객 만족 서비스였다. 친절은 청각 장애인도 들을 수 있고 시각 장애인도 들을 수 있는 언어이다.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이 한 말이다. 오래전 제법 나이가 지긋한 학생이 내 강의를 들은 적이 있었다. 강의의 핵심은 누구에게라도 먼저 다가가 눈을 맞추고 마음을 열고 손을 내밀어라. 그리고 함께 나누어라 였다. 몇 주가 지난 뒤 그 학생이 내게로 와서 이렇게 말했다. 교수님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 학생은 어느 중소기업의 임원이었다. 예전엔 여비서에게 퉁명스러운 말투로 심부름을 시켰다고 한다. 아까 말한 그 서류 좀 가져와. 그런데 내 강의를 듣고 나서는 아까 말한 그 서류 좀 가져다 줄래요? 라고 바뀌었다. 그는
여비서가 얼굴을 붉히며 당황해하는 표정을 보았다고 한다. 서류를 받고 나서는 밝은 표정으로 고마워요, 수고했어요 라고 말했다. 그 뒤로 회사 분위기가 무척 밝아졌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그 학생의 집안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다고 했다. 예전엔 저녁을 먹고 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부인에게 환한 미소를 지으며 여보, 저녁 맛있게 잘 먹었어 라고 했다. 그러자 부인이 화들짝 놀라며 자신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고 한다. 또한 취업을 하지 못한 20대 아들을 야단치기만 했었는데 그래, 오늘 많이 힘들었지 라며 다독여 주었다. 우리말에 친절한 동정은 철문으로도 들어간다 라는 속담이 있다. 진심으로 염려하고 아끼는 마음은 아무리 무뚝뚝한 사람이라도 느끼기 마련이라는 뜻이다. 내가 진심으로 대하면 상대방은 나의 진심을 느낄 수밖에 없다. 내가 상냥하고 친절하게 대하면 상대는 자신의 무례함을 고집할 수 없다. 친절은 부메랑 같은 것이다. 친절을 베풀면 언젠가는 내게로 돌아온다. 나치 독일이 점령한 프랑스에서 1만 명 유대인의 생명을 구한 영웅이 있다. 아돌포 카민스키라는 인물이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10대 소년이었던 그는 신분증을 위조해 수많은 유대인의 생명을 구했다. 그는 프랑스 정부가 발급한 신분증에서 유대계 프랑스인이 즐겨 사용하는 이름을 지우고 프랑스풍의 새로운 이름을 새겨 넣었다. 3일 안에 900장의 출생증명서를 위조해달라는 주문을 받은 적도 있었다. 그가 밤을 새워 만든 위조 문서로 유대인 어린이들은 스위스나 스페인 등 인근 국가로 탈출할 수 있었다. 당시 그는 이틀 밤을 꼬박 세워 위조 문서를 만들었다. 1시간에 30장의 문서를 만들 수 있는데 내가 1시간 잠을 자면 30명의 생명이 사라집니다. 그는 위조 문서를 만들어준 대가로 단 한 푼의 돈도 받지 않았다. 독일 뒤셸도르프의 어느 버스 정류장에는 버스가 오지 않는다. 치매 노인들을 위한 가짜 정류장이기 때문이다. 요양원 밖으로 나온 어르신들은 눈앞에 보이는 가짜 버스 정류장의 자리를 잡고 앉는다. 얼마 뒤에는 자신들이 왜 그곳에 앉아 있는지조차 잊고 만다. 그때 요양원 직원이 다가와 말을 건넨다. 버스가 늦어지는데 커피라도 한 잔 하시겠어요? 어르신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둘 요양원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지금은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의 다른 나라에서도 가짜 버스 정류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6%가 우리 인생에서 외모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또 다른 설문조사에서는 취업준비생 98%가 외모가 취업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기업의 인사 담당자 98%는 채용 면접에서 외모를 고려한다고 했다. 물취이모,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뜻이다. 독일의 철학자 발터 베냐민은 예술 작품에서 우러나오는 고유한 분위기를 아우라라고 했다. 누구나 자신만의 아름다움, 즉 아우라를 지니고 있다. 겉으로 꾸며진 아름다움이나 사회적으로 강요된 아름다움이 아니라
본연의 원초적인 아름다움이다. 내면의 아름다움은 대체 불가능한 아름다움이고 무한의 아름다움이다. 푸에르토리코 국립미술관에 노인과 여인이라는 그림이 있다. 한 노인이 허리 뒤로 손목이 묶인 채 젊은 여인의 젖을 빠는 그림인데 매우 부자연스럽고 기괴한 애정 행각처럼 보인다. 바로크 미술의 대표적 작가인 파울 루벤스의 명작이다. 노인은 젊은 여인의 아버지다. 그는 독재 정권에 맞서 자유를 위해 싸우다 투옥되었다. 그의 딸은 해산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몸으로 아버지를 찾아갔다. 그리고 음식물 반입 금지라는 규정 때문에 아버지의 입에 자신의 젖을 물린다. 이 작품의 본질은 숭고한 사랑과 헌신이다. 한 나무꾼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 그런데 손에 잡힌 나뭇가지가 갑자기 꿈틀대는 게 아닌가. 나무 아래서 잠자고 있던 호랑이 꼴이었다. 나무꾼은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고 호랑이는 나무를 흔들어댔다. 나무꾼은 나무에서 떨어지고 말았다. 그런데 하필 떨어진 곳이 호랑이 등이었다. 나무꾼은 호랑이 등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호랑이는 나무꾼을 등에 업은 채 내달리기 시작했다. 밭에서 일하던 한 농부는 이 광경을 보고 불평을 늘어놓았다. 나는 이 무더위에 죽도록 일하는데 저놈은 팔자가 좋아 호랑이를 타고 노는구나. 세상 이치가 그렇다. 남들은 모두 행복해 보인다. 행복의 가면으로 불행을 감추고 있기 때문이다. 어쩌면 겉으로 드러난 행복 뒤에 무시무시한 불행이 숨겨져 있는지도 모른다. 겉으로 보이는 행복을 행복이라고 믿지 마라. 걸리버 여행기는 영국 작가 조나단 스위프트가 지은 풍자 소설이다. 주인공 걸리버는 항해 도중 폭풍우를 만나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며 진기한 경험을 한다. 그는 소인국에서 부족 간의 전쟁에 휘말린다. 한 부족은 삶은 달걀을 뾰족한 쪽부터 깨야 한다고 믿고 다른 부족은 둥근 쪽부터 깨야 한다고 믿는다. 달걀 깨는 취향의 차이 때문에 여러 차례 반란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는다. 영어로 agree to disagree 라는 표현이 있다. agree to differ 라고 하기도 한다. 의견의 차이를 인정하다,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다로 해석할 수 있다. 공존은 다름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 모든 존재의 본질은 같다. 다만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게 보일 뿐이다. 이 세상에 나와 똑같은 사람은 없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에게 끌린다. 화이부동, 두루 어울리면서도 무리를 짓지 않는다는 뜻이다. 구동존이, 같음을 지향하면서도 다름을 인정한다는 뜻이다. 다름을 인정하는 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남이 나와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말한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니다. 그냥 나와 다른 것뿐이다. 한 베두인족 노인이 칠면조를 기르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칠면조가 보이지 않았다. 노인은 곧바로 아들들을 불러 모았다. 지금 우리에게 큰 위기가 닥쳤다. 누군가가 칠면조를 훔쳐갔다. 아들들은 속으로 생각했다. 칠면조 한 마리 사라진 게 무슨 위기라고 하시는 건가? 얼마 뒤 이번엔 낙타가 사라졌다. 몇 주가 지난 뒤에는 말이 없어졌다. 급기야 노인의 딸이 한밤중에 안 좋은 일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노인은 다시 아들들을 불러놓고 차분하게 말했다. 이 모든 게 칠면조 때문이다. 놈들이 칠면조를 훔쳐갔을 때 충분히 대비했어야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서 더 많은 걸 잃게 되었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 방치된 작은 문제가 더 큰 문제로 비화한다는 이론이다. 나비 효과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시작된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미국 텍사스에 거대한 토네이도를 일으킨다는 이론이다. 작고 사소한 사건 하나가 엄청난 효과를 가져온다는 의미로 쓰인다. 하인리의 법칙은 큰 재해가 발생하기에 앞서 그와 관련된 작은 사고나 이상 징후가 먼저 일어난다는 법칙이다. 큰 재해와 작은 사고, 이상 징후의 발생 비율을 근거로 1대 29대 300 법칙으로 부르기도 한다. 사소한 잘못이나 문제를 방치하면 감당하기 힘든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모든 건 사소하고 작은 데서 시작한다. 개혁이나 혁신은 거창한 게 아니다. 사소한 실수나 잘못부터 고쳐나가는 것이다. 자기 혁신은 나의 마음가짐,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가다듬고 바로잡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한 생물학자가 벼룩 몇 마리를 유리병에 넣고 뚜껑을 덮었다. 한참이 지난 뒤에는 벼룩들이 병 뚜껑에 닿지 않을 만큼만 뛰어올랐다. 나중엔 병 뚜껑을 열어놓았는데도 이전과 같은 높이로만 뛰어올랐다. 스스로 심리적으로 제한하는 자기 한계 때문이다. 이번엔 유리병 바닥에 열을 가했다. 그랬더니 벼룩들이 죽을 힘을 다해 뛰기 시작했다. 그리고 모두 병 밖으로 탈출하는 데 성공했다. 극도의 위기 상황에서 살기 위해 자신이 설정한 한계를 뛰어넘은 것이다. 우리말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속담이 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분명 헤쳐나갈 방도가 있다. 때론 가만히 있는 것보다 허우적거리는 게 낫다. 진리는 내 안에 있다. 원효대사가 한 말이다. 모든 건 내 안에 있다. 적도, 친구도, 진리도 내 안에 있다. 내가 정복해야 할 대상도 내 안에 있고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도 내 안에 있다. 산을 오르는 데는 두 가지 철학이 있다. 하나는 등정주의, 다른 하나는 등로주의다. 등정주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상에 오르는 걸 목표로 삼는 결과 중심주의다. 반면 등로주의는 결과가 아닌 과정에 가치와 의미를 부여한다. 남이 가지 않은 길, 아무도 밟지 않은 길,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도전이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 비로소 등산은 시작된다.
영국의 등반가 엘버트 머메리가 한 말이다. 인생도 그렇다.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곳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자. 이스라엘에는 다브카 문화라는 게 있는데 실패에도 비난하거나 책임을 묻지 않고 역경을 딛고 일어설 수 있게 돕는다. 많은 인생의 실패자들은 포기할 때 자신이 성공해서 얼마나 가까이 있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다. 에디슨이 한 말이다. 실패가 계속되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말라. 모든 실패는 성공에 다가가는 계단이기 때문이다. 이 말은 희망 전도사라고 불리는 닉 부이치치가 했다. 누구나 실패를 경험한다. 실패는 성장을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실패를 부정하지 말고 온전히 받아들여라. 긍정적인 관점으로 재해석하라. 실패는 부채가 아니라 자산이다. 결정이 운명을 좌우한다라는 말이 있다. 프랑스의 실존 철학자 사르트르는 우리가 한 선택이 바로 우리 자신이다 라고 했다. G선상의 아리아는 독일의 작곡가 바흐의 관현악 모음곡 제3번 제2곡의 아리아를 아우구스트 빌헬미가 편곡한 것이다. 원래의 곡조인 라장조를 다장조로 바꾸고 바이올린의 4개의 현 가운데 가장 낮은 음역인 G선 하나로만 연주할 수 있게 했다. 이 곡은 선율이 아름답고 장중하기로 유명하다. 단 한 줄만으로도 인생을 연주할 수 있다. 그 마지막 줄을 놓지 말자. 인생은 단 하나의 희망만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 1%의 가능성, 그것이 나의 길이다. 유럽을 정복했던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이 한 말이다. 암을 극복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다. 욕심이나 두려움을 내려놓고 현재를 즐기세요. 무엇보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주어진 삶에 감사하는 것이다.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해진다라는 말이 있다. 행복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해진다. 가장 많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은 소유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감사에 비례한다. 위기를 기회로 만든 회사가 있다. 2009년 세계 2위 피자 업체인 도미노 피자는 커다란 위기에 봉착했다. 가맹점 직원이 자신의 코에 넣었던 치즈를 피자 위에 올려놓는 장면을 찍어 인터넷에 올렸기 때문이다. 이 동영상은 유튜브를 통해 미국 전역으로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도미노 피자는 사고가 발생한 지 44시간 만에 CEO가 직접 사과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 해당 직원은 즉시 해고하고 경찰과 연방보건후생부에 고발했다. 이 업체는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미국 시장에서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말에는 오히려 매출이 0.5% 증가했다. 이 회사의 CEO 패트릭 도일은 그 어떤 위기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했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애쓰는 게 아니라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
미국 애리조나주에 있는 선밸리는 미국의 억만장자들이 은퇴한 뒤에 모여 사는 곳이다. 지상 낙원이라고 불릴 정도로 안락하고 조용하다. 노점상도 없고 노숙자도 보이지 않는다. 편의시설과 최신 의료시설은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 그런데 이곳 사람들의 치매 발병률은 다른 어느 곳보다 높다. 일상적인 스트레스가 없다 보니 오히려 면역력이 약해져 쉽게 치매에 걸린다는 것이다. 토끼나 사슴은 천적을 다 제거해 버렸을 때 오히려 병이 난다고 한다. 동물학자들은 환경이 너무 좋고 긴장감이 없어 생기는 병이라고 진단한다. 온실 속에서 자란 화초는 혹독한 추위와 매서운 바람을 견뎌내지 못한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곱게 자란 사람은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견뎌내는 힘이 약하다. 인간은 스트레스를 극복하며 더욱 강해진다. 우리가 사는 삶은 스트레스가 없는 삶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가끔은 친구보다 적이 더 필요할 때가 있다. 바람 없이 물레방아는 돌지 않는다. 독일 작가 헤르만 헤세가 한 말이다. 비관주의자는 모든 기회 속에서 어려움을 찾아내고 낙관주의자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기회를 찾아낸다.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이 한 말이다. 외과 수술에서 사망률이 20%라고 하면 몹시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만 생존율이 80%라고 하면 상당히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전자는 사망에 중점을 두고 후자는 생존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같은 내용이라도 어떻게 포장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같은 의도 또한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어떠한 틀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 세상은 달리 보이기 마련이다. 틀을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 약효가 없는 가짜 약을 먹어도 병세가 좋아지는 걸 위약 효과 또는 플라세보 효과라고 한다. 진짜 약이라는 믿음이 통증과 치유에 관련된 신경 전달 물질을 활성화해 치료 효과를 낸다. 그런데 가짜 약인 줄 알고 먹어도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한다. 오픈 라벨 플라세보다. 약이 아니라 의사에 대한 믿음이 치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만큼 의사와 환자의 신뢰관계가 중요하다. 플라세보의 반대는 노세보다.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환자가 의심하면 약효가 떨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모든 건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다. 긍정의 스위치를 켜자. 긍정의 힘을 믿어라. 인간이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특징 중 하나는 배움이다. 인간은 평생 배운다. GE의 CEO였던 잭 웰치는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서나 배운다라고 말했다. 인간은 평생 학습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청출어람. 쪽에서 뽑아낸 푸른 물감이 쪽보다 더 푸르다는 뜻이다. 제자가 스승보다 후배가 선배보다 더 나을 수 있다. 후생가외는 젊은 후학이 훌륭하기에 두려워할 만하다는 뜻이다. 불치하무는
자신보다 학식이나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 묻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줄탁 동기는 줄탁 동시라고도 한다. 병아리가 알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어미 닭이 밖에서 쪼고 병아리가 안에서 쪼며 서로 도와야 한다는 뜻이다.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의지와 외부적인 도움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교학 상장은 가르치고 배우면서 스승과 제자가 함께 성장한다는 말이다. 창조는 모방에서 비롯된다. 자식은 부모를 모방하고 제자는 스승을 모방한다. 온 세상이 배움터이고 모든 사람이 나의 멘토다. 미국의 정치 경제학자인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역사의 종말과 최후의 인간에서 인류가 두 가지 동기로 인해 발전해 왔다고 말한다. 하나는 풍요로운 삶을 지향하는 물질적 동기이고 다른 하나는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인정 동기다. 독일의 철학자 헤겔은 인류의 역사를 인정받기 위한 투쟁의 역사라고 했다. 인정투쟁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유롭고 동등한 인격체로 인정받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인간은 서로 대립하고 충돌해왔다. 그래서 헤겔은 상호 인정이라는 해결책을 내놓았다. 내가 인정받으려면 남을 먼저 인정해야 한다. 인정 욕구는 우월 욕구가 아닌 대등 욕구여야 한다. 명심보감에는 물이 귀기이 천인이라는 구절이 있다. 자신을 귀하게 여김으로써 남을 천하게 여기지 말라는 뜻이다. 중국 동부 지역에서 자생하는 모소 대나무는 4년 동안 3cm밖에 자라지 않는다. 그런데 놀랍게도 5년째 되는 날부터 하루에 30cm가 넘게 자라기 시작한다. 6주 만에 15m 높이로 자란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4년 동안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깊이가 높이를 만들어낸 것이다. 대기만성은 큰 그릇을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뜻이다. 한마디로 기다림의 미학이다. 믿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언젠가는 꽃이 핀다. 꽃이 피는 때가 다를 뿐이다. 꽃이 피지 않는다고 나무를 꺾지 말자. 마음의 여유를 갖고 꽃이 필 때를 기다려보자.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2016년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수상한 작품이다. 중년의 성실한 목수 다니엘 블레이크의 아내는 정신질환에 시달리다 생을 마감한다. 오랫동안 그는 아내를 뒷바라지하느라 자신의 건강을 챙기지 못한다. 어느 날 일을 계속하면 더 이상 심장이 견뎌내지 못할 거라는 의사의 충고를 듣는다. 그래서 일을 그만두고 질병수당을 받기 위해 신청서를 작성한다. 하지만 인위적이고 기계적인 심사 기준 때문에 질병수당을 받지 못하게 된다. 다니엘은 지금껏 자신이 믿고 살아왔던 이 세상이 불합리하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다. 재심을 받기 직전 그는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고 만다. 그를 도와주던 케이티는 장례식장에서 그가 읽지 못한 항고심의 원고를 대신 읽어내려간다. 나는 내 권리를 요구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존중하길 요구합니다. 자존감을 잃으면 모든 걸 다 잃는 거야. 누구나 자신이 존중받기 원한다. 그렇다면 답은 쉽고도 명확하다. 서로를 존중하면 된다. 자존감은 인간 본연의 권리이고 인간이 존재하는 당위성을 담보한다. 공자의 문화생인 증자의 아내가 장을 보기 위해 집을 나섰다. 그런데 아이가 자기도 따라가겠다고 떼를 쓰기 시작했다. 증자의 아내는 장에 다녀와서 맛있는 돼지고기를 구워주겠노라고 약속했다. 얼마 뒤 그녀가 시장에서 돌아와 보니 증자가 돼지를 잡아 고기를 굽고 있었다. 깜짝 놀란 아내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냥 농담으로 한 말인데. 하지만 증자는 정색하며 그녀에게 말했다. 아이에게라도 함부로 농담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아이에게 허투루 거짓말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부모의 말을 모두 거짓으로 여기게 될 겁니다. 미생지신이라는 말은 사기에 나온다. 중국 춘추시대에 미생이라는 사람이 다리 아래서 만나기로 한 여인과의 약속을 지키려다 홍수로 인해 물에 떠내려가 목숨을 잃었다는 고사에서 유래한다. 상대방의 신뢰를 잃으면 그 사람을 잃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어쩌면 나 자신을 잃는 건지도 모른다. 거짓 약속은 무엇보다 자기 기만이기 때문이다. 남태평양 사모아 섬은 바다 거북들의 산란 장소로 유명하다. 알에서 깨어난 새끼들이 바다를 향해 떼를 지어 기어가는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다. 해양학자들이 산란기 바다거북에게 진통제를 주사해 보았다. 바다거북은 별다른 고통 없이 알을 낳을 수 있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신이 낳은 알을 모조리 먹어치웠다. 연구자들은 거북이 고통 없이 알을 낳았기 때문에 모성 본능이 자극을 받지 못해 알을 먹어치웠다고 말했다. 고통 없는 인생은 없다. 고통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새 생명이 태어날 수도 자라날 수도 없다. 2011년 3월 11일 일본 도호쿠 지방에서 일본 관측 사상 최대 규모인 리히터 9.0의 강진이 발생했다. 10,000명이 넘는 사망자와 수많은 이재민이 생겨났다. 이때부터 일본인들의 의식과 행동 양식이 바뀌기 시작했다. 집 근처에서 쇼핑하는 주부들이 늘어나고 자전거 출퇴근도 늘어났다. 여성들은 하이힐 대신 운동화를 신고 자신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장신구를 착용하고 다녔다. 새로운 인생관을 모색하는 책들이 출간되고 가족의 소중함을 다룬 드라마가 방영되었다. 죽음을 목격하거나 죽음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삶에 대해 새로운 성찰을 하게 된다. 오늘 하루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자라고 다짐한다. 영화 빠삐용에서는 감옥에 갇힌 주인공이 꿈을 꾸는 장면이 나온다. 꿈에서 빠삐용은 죽은 뒤에 재판을 받는다. 그는 자신이 올바르고 떳떳하게 살아왔다고 항변한다. 하지만 재판관은 그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다. 너는 인생을 낭비한 죄가 크다. 그러므로 유죄다.
영어 속담에 게으름은 악덕의 온상이다라는 말이 있다. 모든 죄악의 근원은 두 가지다. 그것은 조급함과 게으름이다. 조급함 때문에 낙원에서 쫓겨났고 게으름 때문에 낙원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독일 작가 프란츠 카프카의 말이다. 조급함은 부지런함이 아니고 게으름은 여유가 아니다. 남을 미워하는데 아까운 인생을 쓰지 말자. 좋아하지도 않는 일에 인생을 낭비하지 말자. 부질없는 욕심에, 공연한 걱정에, 부정적인 생각에 인생을 낭비하지 말자. 어느 미술 전시회장 입구에 캔 맥주 상자와 빈 캔 한 통이 놓여 있었다. 이를 본 평론가들은 현대 도시인의 일상을 탁월하게 표현한 작품이니, 일탈을 꿈꾸는 소시민적인 소망을 표현한 작품이니 하며 극찬을 늘어놓았다. 상자째로 포장된 캔 맥주는 대중 소비사회의 상징이라는 해석도 내놓았다. 하지만 그 맥주 상자는 우연히 전시회장 앞을 지나던 어느 회사원이 전시회를 관람하기 위해 잠시 문 앞에 놓아둔 것이었다. 지금 당신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어쩌면 예술은 인생 그 자체인지도 모른다. 우리네 인생이 바로 일상의 예술이 아닐까 싶다. 자신이 생각하고 느끼는 주관적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많다고 느낄수록 수면의 질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분당 서울대병원 연구팀은 긍정적인 생각과 운동 등으로 젊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수면의 질이 높다고 분석했다. 자신이 실제 나이보다 어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태도나 인식, 행동 덕분에 수면의 질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늙는 걸 두려워하지 말자. 인생은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장미의 이름은 이탈리아 소설가 움베르토 에코의 첫 장편 소설이다. 중세 이탈리아 북부에 있는 베네딕트 수도원에서 의문의 살인사건이 연달아 발생한다. 수도원 장서관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제2권 희극의 필사본이 보관되어 있었다. 장서관장인 호르헤는 이 책을 금서로 지정하고 몰래 책장에 독을 묻혀놓았다. 그래서 죽은 수도사마다 혀와 손가락 끝에 검은 잉크 자국이 배어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호르헤는 왜 책장에 독을 묻혀놓았을까? 신앙은 절대 근엄해야만 한다. 웃음은 신에 대한 불경이고 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되었다. 한마디로 웃음은 신성모독이다. 무엇이 두려워 웃지 못하고 또 울지 못하는 걸까? 우리나라 성인 남녀 가운데 절반이 평소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라고 답한 설문조사가 있다. 무엇보다 유교적인 전통과 가부장적인 질서, 지나친 엄숙주의가 한몫한다. 우리 사회에서는 경건함과 진중함이 미덕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서열이 중시되는 관계에서 윗사람에게 농담하는 건 상상하기 힘들다.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어릴 때부터 자신의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다. 누구나 울고 나면 카타르시스를 느낀다. 눈물을 통해 스트레스 물질이 배출되기 때문이다.
1997년 영국 다이애나 왕세자 빈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런데 놀랍게도 얼마 동안은 정신병원을 찾는 우울증 환자가 줄어들었다고 한다. 사람들이 실컷 운 덕분에 카타르시스를 느꼈기 때문이다. 의사들은 이러한 현상을 다이애나 효과라고 부른다. 슬플 때 우는 사람이 병에 덜 걸린다는 사실도 입증되었다. 동맥경화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소리내어 우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장마비에 걸릴 확률이 줄어든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울고 나면 스트레스 호르몬과 류머티즘을 악화시키는 물질의 수치가 떨어진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남성의 평균 수명이 여성보다 짧은 이유는 남성이 여성보다 덜 울기 때문이라고 한다. 울어야 할 때 울지 않으면 다른 장기가 울게 된다라는 말이 있다. 기쁠 때는 웃고 슬플 때는 울어야 한다. 남의 시선에 구애받지 말고 자신의 감정을 스스럼 없이 드러내자. 도보 여행의 개척자라고 불리는 베르나르 올리비에는 살기 위해 걸었다 라고 말한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으로 인해 극도의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절망에 빠진 그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민 건 다름 아닌 걷기였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쇠이유 운동을 시작했다. 쇠이유는 청소년 교도소 교화 프로그램이다. 15세에서 18세인 청소년 수감자들이 언어가 통하지 않는 다른 나라에서 3개월 동안 하루 25km 이상 총 2000km를 걸으면 석방을 허가하는 교정 프로그램이다. 걷기는 잃어버린 자신감과 자존감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비행 청소년 가운데 85%는 재범의 유혹에 빠진다는 통계가 있다. 하지만 쇠이유 걷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이들의 재범률은 15%에 불과했다. 아이들은 걸으면서 과거를 돌아보고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그리고 과거와는 다른 미래를 꿈꾼다. 프랑스어 쇠이유는 문턱과 한계, 시작을 의미한다.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면 한계에 봉착하지만 문턱을 넘어서면 거기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문턱에 걸려 넘어지느냐, 다시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느냐 하는 질문에 쇠이유가 희망적인 답을 제시한다. 눈앞에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길이 없는 게 아니다. 걸음을 멈추지 말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나 혼자 달리는 건 인생이 아니다. 인생은 서로 손을 잡고 함께 달리는 것이다. 만일 돌들이 서로에게 기대지 않는다면 건물은 이내 허물어지고 말 것이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가 한 말이다. 독일의 심리학자 링겔만은 집단에 속해 있는 개인의 공헌도를 측정하기 위해 줄다리기 실험을 했다. 그런데 참여자의 수가 늘어날수록 개인의 힘의 세기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을 링겔만 효과라고 부르며 심리학에서는 사회적 태만이라고 한다. 링겔만 효과는 대학이나 회사에서 공동으로 수행하는 팀 프로젝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개인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기에
무임승차 심리가 작동하는 것이다. 내가 나서지 않아도 누군가가 도와주겠지라는 심리가 작동한다. 나 하나는 약하지만 또 다른 나 하나가 모이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나서야 할 일이 있을 때 비겁하게 뒤로 숨지 말자. 비겁함은 자기 존재 가치에 대한 부정이다. 지금 우리에게는 나 하나라도 기꺼이 나설 수 있는 의지와 용기가 필요하다.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다라는 비난은 동서고금이 따로 없다. 수메르 점토판에는 자식을 책망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 일리아드에는 젊은 장수를 책망하는 글이 적혀 있다. 이집트 피라미드 내벽이나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글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발견할 수 있다. 한비자에서는 부모와 마을 어른, 스승의 가르침에도 변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식을 질책한다. 조선 왕조실록에는 날이 갈수록 세상 풍속이 쇠퇴해져 선비의 습성이 예전만 못하다라는 탄식이 기록되어 있다. 사회심리학자 리처드 아이 바흐는 사람들이 이전 시대가 도덕적으로 더 낫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 인간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의 행동은 냉정하게 평가하는 성향이 있다. 어쩌면 시대가 변해서 사람이 무례해지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관대하고 타인에게 냉정한 성향이 강화되는 건지도 모른다. 남을 비난하기에 앞서 나 자신을 먼저 성찰해야 한다. 그러면 요즘 애들이나 꼰대도 모두 나의 자화상이고 내 이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어쩌면 그 모든 건 내가 만들어낸 허상일지도 모른다. 일본의 한 대학병원은 타인의 불행을 보며 즐거워하는 인간의 심리를 증명해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느끼는 만족감처럼 남의 불행을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하버드 대학의 어느 심리학과 교수가 진행한 연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사람들은 자신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길에서 돈을 주었다는 소식보다 지나가던 택시에서 튄 물에 옷이 젖었다는 소식에 더 즐거워했다는 것이다. 영국 리즈 대학과 요크 대학의 연구에서는 실직한 사람이 자기 주변에 실업자가 많을수록 행복도가 높아지는 현상을 보였다. 사람들은 다 함께 잘 살기보다는 자신이 남보다 좀 더 잘 살기를 원한다. 2021년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가 한국을 포함한 17개 선진국을 대상으로 삶에서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사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질적 행복을 1순위로 꼽았다. 하지만 대부분 국가 사람들은 가족을 1순위로 꼽았다. 소득은 행복과 비례하지 않는다. 행복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리처드 이스털린의 말이다. 행복은 물질적인 가치가 아니라 정신적인 가치이기 때문이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탈레스는 희망은 가난한 인간의 빵이다 라고 말했다. 이와 반대로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라고 말한 덴마크의 철학자 키르 케고르도 있다. 둠 스피로 스페로는 키케로의 금원으로 숨을 쉬는 한 희망은 있다라는 뜻이다. 삶이 있는 곳에 희망이 있다는 영어 속담과도 일맥상통한다.
집 없이는 살 수 있지만 희망 없이는 살 수 없다. 희망은 나를 지탱하는 힘이고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 원천이다. 절대 희망을 버리지 말자. 그대가 희망을 버리지 않는 한 희망은 결코 그대를 버리지 않는다. 지금까지 타인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법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이 책의 제목은 타인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법인데 언뜻 보면 책의 내용과 제목이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제를 보면 완벽하지 않은 나를 온전한 나로 바꾸는 행복의 조건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들로 이 책이 채워져 있습니다. 타인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나 자신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방법들, 그 방법들이 들어있는 여러 이야기들로 이 책은 구성되어 있죠.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은 나의 삶이고 나 자신입니다. 좋지 않은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는 것들, 오히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들,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들, 좌절하게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로부터 나 자신을 지키는 것, 그것이 아마 이 책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 같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은 친절과 희망입니다. 서로 친절하자, 서로 존중하자. 그러면 모두가 존중받고 모두가 친절한 대접을 받는 좋은 세상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달라이 라마는 자신의 종교는 친절이라고 말했습니다. 성철 스님은 이 세상 최고의 종교가 친절이라고 말한 적도 있죠. 인간은 모두 사랑을 원하지만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사랑을 하는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드러난 것이 아마도 친절이 아닐까 합니다. 친절하고 따뜻한 마음, 위하는 마음, 해치지 않으려는 마음, 도와주려는 마음, 이해해 주려는 마음. 이런 다양한 마음들이 말과 표정과 행동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친절할 때 불쾌한 사람은 없습니다. 친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죠. 오늘 이 책을 읽으면서 저도 제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살아오면서 만난 사람들에게 나는 친절했나? 무심한 사람은 아니었나? 자기만 아는 사람처럼 행동한 적은 없었을까? 쉽게 대답을 할 수 없었고 부끄러웠습니다. 저도 불친절하게 타인을 대한 적이 많았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무심한 적도 많았고 남을 배려할 수 있었던 순간에 배려해야만 했던 순간에 나 자신만을 생각하고 행동한 적도 있었죠. 남들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그렇지 않으면 손해보는 삶, 바보 같은 삶이라고 생각한 적도 있죠. 내 삶은 단 한 번뿐인데 말입니다. 나 자신과 타인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는 기회는 오직 바로 그 순간 한 번뿐입니다. 비록 같은 사람과 다시 만나고 유사한 상황에 놓인다 해도 과거에 친절을 베풀지 못했던 순간은 이미 지나가 버렸고 저는 과거로 돌아가 친절을 베풀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서 또 한 가지 인상 깊었던 것은 희망입니다. 우리나라는 20년째 전 세계 자살률 1위입니다. 우울증 증가율도 매우 높고 행복도는 바닥이죠. 한국은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사회 인프라도 잘 되어 있고 GDP도 높습니다. 그런데 아마 GDP가 높은 나라에서 사는 것을
인생의 목적이나 인생의 최고 행복으로 알고 사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고통이 우리나라에 주어진 십자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는 죄가 없었지만 온 세상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졌습니다. 이렇게 한 뛰어난 인간이 전체 인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경우에 후일 평범한 보통 사람들은 커다란 감동을 받고 삶이 바뀌게 됩니다. 한마디로 인류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죠. 불교의 보살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지옥이 텅텅 비기까지는 절대 지옥에서 나오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보살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심적인 고통 분야에서 최고치를 찍고 있지만 이러한 고통과 괴로움을 사회적으로, 집단적으로, 문화적으로 잘 극복하고 승화한다면 저는 우리나라가 세계를 지도할 정신 문명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고통과 괴로움은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우리 사회가 현재 처한 고통을 우리 모두가 지혜롭게 약으로 승화시킬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려면 그럴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리지 말고 나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 친절한 마음을 일으켜야 합니다. 친절한 마음은 상대에 대한 희망과 격려, 그리고 믿음을 포함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친절하게 대해야 하는 사람은 각자 자기 자신이죠. 모든 면에서 억압적인 우리나라 문화와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를 구박하고 억압하고 야단치는 내적 자아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자기 자신에게 친절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실망하거나 낙담했을 때도 자기를 야단치지 마시고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그래,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다, 괜찮다 하는 따뜻한 긍정과 사람 살림의 목소리를, 그 친절의 목소리를 자기 스스로에게 들려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나를 무시하는 것은 나를 이 세상에 낸 하늘과 땅을 무시하는 것이고 나를 존중하는 것은 나를 만들고 키워준 우주와 모든 인간을 존중하는 길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차차 우리의 친절과 희망의 그릇을 키워나가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